욕실로 들어서자 매트 위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내 시선을 끌었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온 가느다란 햇살이 그것을 비추고 있었다. 호기심에 나는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맨발이었기에 날카로운 조각일까봐 경계하며 몸매를 숙였다. 아내인 다빈이가 여기서 무언가를 떨어뜨렸다는 말은 없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었다. 작은 은박지 조각은 빛이 닿기 전까지 매트 색상에 묻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알약을 밀어낼 때 남겨지는 비닐 포장지의 일부분이었다. 뒤집어 보니 한쪽 면에 요일을 나타내는 기호가 적혀 있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 어제인 화요일 칸의 알약 포장이었을 것이다. 나는 어떤 약국 복용하지 않았고 35의 나이에 아주 건강했다. 아내 다빈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둘 다 최근 연례 건강검진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는데 왜 우리 집 욕실에 알약 껍질이 떨어져 있는 걸까? 매일 먹는 영양제일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 형태는 전형적인 피임약이었다. 나는 둘째가 태어난 후 2년 전에 이미 정관 수술을 받았기에 다빈이가 더 이상 피임약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생리통이나 호르몬 문제로 고생한 적도 없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이 약이 여기에 있는 걸까?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에게 말하지 못한 지병이라도 있는 걸까 의심했지만 이내 건강하다는 검진 결과가 떠올랐다. 알약 껍질이 여기 있다면 약 본체도 근처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욕실 문을 잠그고 수색을 시작했다. 결국 생리대 상자 안, 아스피린 통 아래 숨겨진 약 상자를 찾아냈다. 그것은 내가 수술을 받기 전 우리가 아이를 원치 않았을 때 그녀가 복용하던 바로 그 종류의 피임약이었다. 왜 그녀는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을까? 결론은 단 하나. 나를 제외한 누군가와 신체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를 임신시킬 수 있는 누군가, 즉 그녀가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다빈이와 나는 9년 동안 함께했다. 내가 공대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그녀는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강남의 한 바에서 만났고 첫눈에 스파크가 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나의 저녁 식사 제안을 수락했다. 나만큼 키가 컸던 다빈이는 전직 운동선수 출신으로 늘씬한 몸매를 가졌고 내 눈에는 그녀의 뒤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내가 26살 때 결혼했다. 5살과 2살 된 두 아이를 둔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었다. 다빈이는 출산 휴가 때마다 복직했고 비싼 보육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열심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엔지니어링 회사를 공동 창업했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내 일을 사랑했다. 욕실에서 피임약을 발견한 후 나는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 당장 대면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없었다. 나에게는 치밀한 계획과 증거가 필요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선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가 연루되었는지, 언제 시작되었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 직장 동료일까? 아니면 상사일까? 그녀의 과거와 연관된 사람일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이 맞을까? 상실감, 배신감, 통증,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나는 정보 수집에만 집중했다. 인터넷으로 몰래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 키트를 주문했다. 또한 차량과 그녀의 가방에 설치할 소형 녹음기, 그리고 집안 곳곳에 숨길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다. 나는 그녀가 집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내가 없을 때 집은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일 테니까. 그녀의 휴대폰에 접근해야 했고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는 툴을 알아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휴대폰 한 대가 더 필요했고 그것을 구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그동안 나는 다빈이를 아주 면밀히 관찰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주말에 한두 번 하는 평소 패턴 그대로였다. 그녀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이나 갑작스러운 샤워 같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가 바람을 피우지 않거나
아니면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한 것이었다. 어쩌면 너무 오래 지속되어 배신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금요일 아침 사무실로 택배들이 도착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회사 주소로 받은 DNA 키트, 녹음기, 카메라, 새 휴대폰과 복제 도구를 챙겼다. 나는 퇴근을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는 동안 나는 욕실, 거실, 그리고 침대 쪽이 잘 보이는 안방 구석에 카메라를 숨겼다. 이런, 아이들을 재운 뒤 몰래 아이들과 내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해 즉시 검사기관으로 보냈다. 다빈이가 돌아왔다. 그녀는 정시에 귀가했고 우리는 평소처럼 하루 일과를 공유했다. 저녁 식사 후 그녀가 씻는 동안 나는 그녀의 차와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복제했다. 복제된 폰에서 증거가 될 만한 메시지나 이메일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조심스러운 건지 정말 결백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주말은 평소처럼 지나갔다. 아이들이 깨기 전 아침의 친밀함도 여전했다. 주말 내내 우리는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았고 이는 그녀가 외도를 한다면 평일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월요일, 나는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사무실로 출근했다. 덕분에 나는 집안 카메라의 USB를 수거해 확인할 기회를 얻었다. 욕실 영상은 그녀가 피임약을 복용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안방 카메라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토요일 저녁, 내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가 안방 욕실에서 샤워를 하며 가방에 없는 두 번째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폰을 천장의 환기구 안에 숨겨두고 있었다.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나는 그 비밀폰을 확보해야 했다. 그것이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을 다시 보니 그녀는 출근 전 환기구에서 폰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날 저녁 그녀가 돌아와 씻으러 들어갔을 때 가방을 확인했지만 폰은 없었다. 이미 환기구에 숨겼을 거라 짐작한 나는 아이 방에 있는 척하며 몰래 그것을 꺼내 데이터를 복제하고 제자리에 두었다. 욕실에서 나온 다빈이가 아이 침대 곁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심장이 닿는 줄 알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끔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싶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져서 말이야.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당신도 참 다정하네. 애 깨우기 전에 얼른 나와요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다음 날 마침내 복제된 비밀폰의 내용을 확인했고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내 비서인 지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지수는 언제나 전문적이고 단정한 차림에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붉은 머리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녹색 눈동자와 마주쳤다.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업무적이었다. 내가 그녀를 다르게 생각할 이유를 준 적도 없었다. 지수는 내 다른 동업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소송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오직 내가 그녀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버텼다고 했다. 동업자가 그녀를 해고하라고 협박했을 때 나는 결국 그를 내보내고 지분 60%를 확보하며 회사를 장악했다. 지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수건을 들고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복제된 폰의 메시지들을 보여주었다. 다빈이와 익명의 남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오랜 연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만남과 적나라한 디테일들이 가득했다. 그 대화 속에서 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구인지 알겠어요? 지수가 전문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나는 욕실 바닥에서 발견한 피임약 껍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는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지수는 침묵 속에 내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보가 더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수요일에 아이들 DNA 결과가 나와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지사에서 사장님을 급히 찾고 있어요. 그녀는 내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말했다. 목요일에 돌아오세요. 지금은 여기에 집중할 수 없을 거예요. 다빈 씨에게는 제가 연락할게요. 그녀는 내 폰을 가져가 다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빈이는 즉시 알았다며 사랑한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지수는 자기 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변호사님, 저 지수예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이따 뵐게요. 그녀는 평소처럼 나를 이끌었다. 누군가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이 차라리 안도감을 주었다. 욕실에서 나오자 그녀는 내 코트를 들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죠? 제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나는 지수를 따라 그녀의 절친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지수가 전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이혼을 도와준 인물이었다. 지수는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 상황을 박 변호사에게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베테랑답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민호 씨, 그녀가 나를 불렀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수가 내 뺨을 툭 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러레인, 아니 박 변호사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두 사람 다 박살내고 싶습니다. 나는 당황한 반응을 예상했지만 지수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다른 옵션들을 검토해 봅시다. 그녀는 세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 모르는 척 살기. 둘째,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하고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주기. 셋째, 외도를 사유로 소송을 걸고 친자 확인 및 모든 책임을 묻는 전면전. 내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나는 배신당한 채 순응하는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세 번째입니다. 전면전으로 가죠.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서류 작업을 시작하죠. 그동안 비밀리에 더 많은 증거를 모으세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폰은 제가 맡아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폰을 넘겼다. 지수는 나를 소유주가 운영하는 작은 부티크 호텔로 데려가 방을 예약해 주었다. 샤워하고 룸서비스 시켜 먹어요. 그녀가 지시했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나중에 다시 올게요. 나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고 호텔 방에서 룸서비스를 시키는 행위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9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나의 무심함이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놓칠 수 있었을까? 그녀가 매번 출산 후 돌아갔던 그 직장의 상사일까? 그녀는 자신의 일과 독립성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지만 그게 단지 정부와 가까이 있기 위한 핑계였을까? 미니바를 쳐다보며 유혹을 느끼고 있을 때 지수가 들어왔다. 그럴 생각 마요. 그녀가 경고했다. 계획을 세우려면 맑은 정신이 필요해요. 슬픔에 잠겨 있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씁쓸하게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전 믿음직한 아내와 예쁜 두 아이가 있는 완벽한 가정을 꿈꿨어요. 그런데 지금 전 배신당한 남자일 뿐입니다. 내 인생이 박살났는데 계획이라뇨? 지수는 시계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감상적인 건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회사를 처음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요? 그때도 초기 계획은 실패했었죠.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내가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상관 있어요. 특허청에서 우리 서류를 잃어버렸을 때도 우린 결국 이겼고,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압박할 때도 버텼죠. 그때마다 사장님이 포기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설명하자 지수가 지적했다. 지금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요. 더 큰 가족이죠. 사장님만 바라보는 직원 141명과 그들의 가족 말이에요.
사장님이 무너지면 회사는 다른 파트너들의 손에 넘어가 해체될 거예요. 아내가 지분의 절반을 가져가서 매각해버리면 헤들리 같은 경쟁사가 우리 기술을 다 가져가겠죠. 그걸 원해요?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내가 일군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나는 내 회사를 보호해야 했다. 다빈이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새로운 결의로 나는 지수와 마주 앉았다. 회사의 미래를 보장하고 내 가족, 직원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혼란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지수는 내 태도의 변화를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바로 제가 알던 민호 씨예요.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우리는 밤새도록 전략을 짰다. 처음엔 파트너들에게 지분을 파는 걸 고려했지만 지수는 그들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거라며 반대했다. 대신 우리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내 지분을 시장가로 매각한 뒤 나는 상징적인 급여만 받는 전문 경영인 CEO로 남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하면 내 개인 자산은 서류상 최소화된다. 또한 퇴직연금, ERP를 해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끌어쓰기로 했다. 집은 다빈이가 일을 쉬고 있을 때 내 명의로만 샀기에 가치평가가 필요했다. 나는 할 일 목록을 만들고 기업 법무를 담당하는 이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지수가 떠난 뒤 나는 잠이 들었고 갑자기 떠난 이유를 묻는 다빈이의 문자에 잠이 깼다. 목요일에 돌아가겠다는 답장만 짧게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수가 왔고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지수는 이 변호사를 만나기 전 은행에 들러 연금과 주택 자금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물었다. 자산 현황은 기록에 남을 텐데 법원이 재산 분할을 명령하면 어쩌죠? 지수가 미소 지었다. 그 돈을 다 써버리면 되죠. 그게 바로 제주도 혹은 마카오, 라스베이거스의 용도예요. 자금을 확보한 뒤 이혼 소송 전 일주일 동안 거기서 다 써버린 걸로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빈털터리의 빚만 가득한 상태로 보이는 거죠.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고 소득은 생활비도 안 되는 수준으로요. 아이들이 당신 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만약 친자라면 연금을 신탁으로 돌려야겠지만요. 아이들의 대학 자금은 다빈이가 손댈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녀가 당신에게 부양비를 줘야 할지도 모르죠. DNA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나는 주저하며 폰을 들었다. 결과가 오늘 온라인으로 나올 것이라는 알림이 있었다.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차마 링크를 누르지 못했다. 제가 봐도 될까요? 지수의 물음에 나는 폰을 건넸다. 그녀는 화면을 꼼꼼히 살폈다.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아직 결과가 안 떴네요 라고 말하며 12시간 안에 나올 거라고 덧붙였다. 가시죠. 우리는 은행으로 가서 집의 자산 가치를 현금화하고 연금을 인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아이들의 대학 적금을 포함해 모든 저축 계좌를 닫고 내 명의의 단독 계좌로 옮겼다. 1,000만 원 미만이 남은 공동 계좌만 상징적으로 남겨두었다. 이 변호사를 만나 계획을 설명하자 그는 중요한 점을 짚어주었다. 잊으신 게 있네요. 사장님은 혼전 계약서가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창업 당시 파트너십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 잊고 있었다. 그는 혼전 계약서가 이혼 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오직 내 급여와 연금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는 이혼 변호사의 계획을 지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집을 담보로 받은 돈을 모두 회사에 재투자해서 다른 파트너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세요. 로버트 성민과 돈이 필요한 모양이었다. 부족한 금액은 사내복지기금에서 대출 받으세요. 상환금은 줄어든 급여에서 공제될 테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산은 보호되었고 내 신용등급은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겠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당신의 급여를 조정해 오히려 그녀의 소득이 더 높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가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죠. 전 어떻게 살죠? 내가 묻자 그는 대답했다. 대출 상환으로 급여가 다 나가더라도 생활비는 필요하겠죠.
다른 두 아이의 양육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는 잠시 아이들 이야기는 접어두자고 조언했다. 그들이 당신 아이가 아니더라도 계속 책임지실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박 변호사님과의 계획을 기억하세요. 그가 상기시켰다. 상대방 회사, 다빈이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얻을 합의금이 대출을 갚고 당신의 급여를 복구해 줄 겁니다. 또한 이혼 후 친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생부에게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민에게 전화를 걸어 지분 매각을 부탁했다. 성민은 흔쾌히 수락하며 나를 위로했다. 나중에 다 괜찮아질 거야. 나도 4년 전에 같은 일을 겪었잖아. 나는 그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기억해냈다. 그는 친구인 나에게도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비밀로 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커피를 들고 왔다.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먼저 이 변호사를 만나 성민의 지분을 인수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내 모든 자산은 회사로 들어갔고 나는 서류상 10억 원의 빚을 진 채 급여가 반토막 난 경영인이 되었다. 다음은 박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박 변호사는 인수 서류를 보고 만족해했다. 완벽합니다. 오늘 서류를 작성해서 월요일에 접수하죠. 소장은 어디로 보낼까요? 가장 수치스러울 만한 곳이 어디죠? 나는 대답했다. 가능하다면 월드컵 결승전 전광판에라도 띄우고 싶네요. 박 변호사가 웃었다. 월요일 오전 10시 그녀의 사무실로 보내죠. 오늘 접수하면 내일 오후면 승인이 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요? 지수가 물었다. 사장님이 사무실로 돌아가 부산에서 큰 건을 해결하고 온 척하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두 군데 더 있어요. 월요일까지는 집에서 버티실 수 있겠어요? 그래야겠죠. 내가 답하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시죠. 놀랍게도 우리는 내가 정관 수술을 받았던 비뇨기과에 도착했다. 여긴 왜요? 좋은 소식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대로 원장님과 면담을 주선했다. 지수도 함께 들어왔다. 한 원장님은 지수의 존재를 개의치 않았다. 민호 씨, 정관 복원 수술에 대해 문의하셨죠? 내 눈이 커졌다. 그게 가능한가요? 지수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요. 복원 성공률은 95%에 달합니다. 3년 정도 지났으니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고 전신 마취가 필요하겠지만 다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다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원장님은 비용과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지수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우리는 병원을 나섰다. 이 정도면 좋은 소식이죠?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울컥하는 마음에 그녀를 꽉 안았다가 이내 사과하며 놓아주었다. 괜찮아요, 민호 씨. 이제 한 군데만 더 들렀다가 사무실로 가요. 우리는 다빈이의 상사인 김상호 사장의 집으로 향했다. 그와 그의 아내 혜원 씨는 도심 외곽의 고급 주택 단지에 살고 있었다. 혜원 씨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김 사장의 서재로 안내했다. 무슨 일인가요? 그녀가 나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알고 계셨나요? 혜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요. 의심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변호사에게 줄 확실한 게 없었죠. 있었다면 진작에 끝장냈을 거예요. 저희 팀에 합류하시죠. 지수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가진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내 목소리는 감정으로 젖어 있었고 혜원 씨는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 또한 수년간 김 사장과 다빈이 사이를 의심해왔지만 매번 허탕만 쳤다고 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김 사장이 돌아왔을 때 나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길 원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되묻자 혜원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혼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했고 지수는 박 변호사의 명함을 건넸다. 일주일이면 충분할까요?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해요. 고마워요.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내 뺨에 입을 맞추었다. 정말 미안해요. 이 사람 잘 좀 챙겨주세요. 그녀가 지수에게 당부했다. 지수는 그 다정한 몸짓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가 남은 업무를 처리했고 나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밤 8시쯤 다빈이에게서 언제 오느냐는 문자가 왔다. 나는 업무 마무리가 늦어진다며 한두 시간 더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그녀는 먼저 자겠다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갔다. 집안은 고요했고 모든 게 정상인 듯 보였다. 잠든 보람이와 민수를 보러 갔다. 감정이 벅차올라 방으로 숨어들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소리 죽여 울었다. 내 아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9년 동안 쏟은 내 사랑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한순간에 외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다빈이와 상호의 배신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결정을 미룬 채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다빈이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내 생각은 어두워졌다. 아주머니도 알고 있었을까? 그녀가 다빈이의 외도를 돕지는 않았을까?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튀려 할 때쯤 정신을 차렸다. 아주머니는 보람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집을 돌봐주셨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 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지수는 이미 와 있었고 모든 게 폭풍 전야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내 마케팅 일정을 비워두었다고 했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전략이 필요해요. 그녀가 설명했다. 박 변호사님 계획의 마지막 단계죠. 모든 사람에게 알리세요. 친구, 가족, 교회 지인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요. 나는 반대했다. 비참해 보일 거예요. 배신당한 남자로 비웃음만 사겠죠. 지수가 반박했다. 아니요,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다빈이가 당신을 폭력 남편이나 부적격자로 몰아세울 거예요. 주도권을 잡아야 그녀의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지수는 이미 모든 증거를 정리한 패키지를 준비해 두었다. 탐정 보고서, DNA 불일치 결과, 그리고 상호가 내 집에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영상들. 그날 아침 박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혜원 씨가 제공한 김 사장의 DNA와 내 아이들의 검사 결과를 대조해 본 결과 김 사장이 두 아이의 생부임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담은 서류 뭉치를 양가 부모님, 다빈이의 형제들, 그리고 그녀의 지인들에게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퀵으로 발송하도록 예약했다. 나는 주말 동안 기술적인 지식을 동원해 한 가지 장치를 만들었다. 타이머와 진동 모터가 달린 작은 기기였다. 금요일 밤, 나는 그것을 보람이의 베개 밑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6시에 진동이 울리게 설정했다. 아침마다 보람이가 우리 방으로 건너오게 만들어 다빈이와의 어색한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주말 내내 나는 다빈이가 오랫동안 미뤄둔 집안일들을 핑계로 바쁘게 움직였다. 다빈이가 다가오려 할 때마다 나는 피곤을 핑계로 잠든 척했다. 일요일은 하루 종일 아이들과 동물원에 갔다. 그곳에서 다빈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몇 번이나 울컥하는 마음을 참아야 했다. 평범한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는 가짜였다. 월요일이 왔고 나는 재무 상담을 핑계로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다. 다빈이가 출근한 시간은 8시 15분.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키즈 카페에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아이들을 집에 두겠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의아해했고 민수는 실망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9시 직후 지수가 우리 집으로 왔다. 나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커피를 타주었다. 9시 30분 박 변호사와 컨퍼런스 콜을 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멈추고 싶다면 지금 말하세요. 아니요, 진행하세요. 오전 10시 확인 메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호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다빈이가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서류 보신 그대로예요, 엄마. 다빈이는 상사랑 바람을 피웠고, 애들도 제 자식이 아니에요. 민호야, 너 어쩌려고? 엄마, 나중에 통화해요.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지금 집으로 갈게. 얘기해. 다빈이가 오고 있다고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는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20분 뒤 다빈이가 들이닥쳤다. 그녀는 가방도 던져두고 내 서재로 들어왔다. 민호 씨, 이게 다 뭐야? 사람들에게 이런 걸 보내면 어떡해? 거짓말은 이제 끝났어, 다빈아. 9년 동안 너는 나를 속였고 내 정관 수술까지 부추겼지. 상호랑 계속 만나기 위해서 말이야. 내 말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난 내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서류에 박 변호사 명함 들어있을 거야. 할 말 있으면 그쪽으로 해. 아이들은 어쩌고? 그녀가 물었다. 아이들? 내 아이는 없어. 네가 결정했다면 난 영영 아이를 가질 수 없었겠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묻지 않을게. 또 거짓말을 들을 테니까. 그냥 내 집에서 나가줘. 나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했다. 아주머니는 당황하며 왜냐고 물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상호랑 다빈이가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비디오에 다 찍혔어. 다빈이가 비명을 지르며 말렸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아주머니를 해고해. 내가 월급 줘. 아니 이 집 명의도 통장도 이제 내 거 아니야. 그리고 아주머니 인력업체에 이미 통보했어. 부정행위 방조로 기록 남을 거라고. 아주머니는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나갔고 다빈이는 울부짖었다. 여긴 내 집이기도 해. 서류상으론 아니야.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넌 무단 침입이야. 당장 나가. 그때 민수가 방으로 들어오며 엄마라고 외쳤다. 다빈이는 아이를 안고 나를 노려보았다. 애들한테 작별 인사라도 하게 해줄 줄 알았어? 아니 그런 거 없어. 이 아이들은 상호 자식이야. 걔한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차갑게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현관문 닫히는 소리와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떠났다. 나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지수가 들어와 나를 안아주었고 나는 그녀의 품에서 오열했다. 9년의 삶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지수가 나를 일으켰다. 박 변호사님 말로는 다빈이가 아이들을 핑계로 점유권 가처분 신청을 할 거래요.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짐을 챙겨서 나오세요. 당신 집에서 쫓겨나는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요. 우리는 서둘러 내 옷가지와 중요 서류들을 챙겨 지수의 차에 실었다. 그날 저녁 박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다빈이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나에 대한 백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다고 했다. 이제 내 집에 들어가려면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야만 했다. 나는 지수의 아파트 남는 방에 짐을 풀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수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나를 위해 커피를 타고 아침을 준비해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전문적이었지만 집에서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월요일 오전. 우리는 다빈이의 회사와 상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합의를 위해 상대 측 변호사들을 만났다. 상호의 회사는 이 스캔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박 변호사는 상호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해임, 퇴직금 몰수 그리고 나에게 1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결국 7억 5억만 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돈은 내 회사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일 것이었다. 또한 상호의 아내 혜원 씨가 따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상호는 추가로 5억 원을 더 지불해야 했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 마지막은 다빈이와의 이혼 조정이었다. 그녀는 내 지분을 요구했지만 박 변호사는 혼전 계약서와 내 자산이 이미 회사에 재투자되어 빚만 남은 상태임을 증명했다. 또한 아이들이 내 친자가 아님이 증명되었기에 그녀는 양육비는커녕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공동예금의 절반인 200만 원만 받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민호 씨, 제발 한 번만. 이라고 매달렸지만 나는 싸늘하게 외면했다. 나는 집을 매각했다. 은행 대출을 갚고 나니 남는 건 거의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다빈이는 친정으로 들어갔지만 부모님조차 그녀를 외면했다. 상호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연금도 잃은 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혜원 씨와 상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관심 없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대답도 듣지 않고 들어왔다. 김상호가 죽었대요. 뭐라고요? 혜원 씨가 그와 다빈이가 다시 만나는 현장을 덮쳤대요. 그러다 사고가 났나 봐요.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더 좋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군요. 지수도 살짝 웃었다. 제가 기뻐해서 실망했나요? 전혀요. 그 인간은 그럴 만했죠. 지수는 내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혼 확정 신고서였다. 드디어 자유네요. 드디어. 지수가 내 말을 가로채며 다가와 나에게 입을 맞추었다. 가벼운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녀가 물러났을 때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9년 동안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 곁을 지켰어요. 당신처럼 올곧은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를 불순하게 대하거나 선을 넘은 적 없죠. 그래서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모든 여자가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린 최고의 팀이잖아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아시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빈이의 배신 이전에 우리가 함께했던 9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늘 거기 있었다. 내 가장 힘든 순간마다 나를 지탱해 준 건 다빈이가 아니라 지수였다. 나는 그녀를 향한 내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할 말 없나요? 그녀가 초조한 듯 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몇 명? 네, 뭐가요? 그녀가 당황해 물었다. 아이 말이야. 우리 아이 몇 명 낳고 싶어?